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속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채널에게 무엇보다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고양이를 키워본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벽을 고양이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고양이는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게 그냥 고양이 특유의 기묘한 행동이라고 넘겼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그 순간 고양이는 우리가 절대로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고양이가 실제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들면 들을수록 이 작은 동물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고양이만 보고 들을 수 있는 11가지 신기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야간 시력이에요. 고양이가 밤에 얼마나 잘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눈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고양이 눈 안쪽 망막 뒤에는 타페툼이라는 반사층이 있어요. 눈으로 들어온 빛을 한번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망막 쪽으로 반사시키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빛을 2번 써먹는 거예요. 빛을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고양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반사층 때문이에요. 빛이 안에서 다시 튕겨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고양이는 희미한 빛을 감지하는 간상세포가 인간보다 최대 8배나 많아요. 망막이 받아들이는 빛의 총량이 인간의 최대 13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고양이한테는 그게 그냥 환한 낮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불 꺼진 방 안을 고양이가 아무렇지 않게 가로질러 달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고양이 눈에는 방 안이 훤히 보이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고양이는 사실 완전한 야행성 동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황혼성 동물이라고 해요. 해가 뜨기 직전 새벽 시간대랑 해가 질 무렵 저녁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밝은 낮에는 시력이 오히려 인간보다 나빠져요. 6m 밖에 있는 물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근시 상태가 되고, 빨간색이나 주황색 같은 색깔은 아예 인식을 못해요. 모두 회색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눈은 모든 상황에서 뛰어난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만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압도적이고, 밝은 낮에는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아주 독특한 구조인 거예요. 어둠에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눈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자외선 시각이에요. 야간 시력만 해도 이미 충분히 놀라운데, 고양이 눈에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능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외선이 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햇빛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자외선인데 인간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피부과에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라고 할 때 그 자외선이요. 우리는 그게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게 보여요. 이게 단순히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보는 세상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랑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눈에 아무 무늬도 없는 새하얀 바닥처럼 보이는 곳이 고양이 눈에는 자외선으로 빛나는 지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쥐나 설치류 같은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바닥에 남기는 소변 흔적이 자외선 영역에서 선명하게 빛나거든요. 우리 눈에는 깨끗한 바닥이지만 고양이 눈에는 사냥감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가 형광등처럼 환하게 그려진 지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바닥을 유심히 따라가면서 냄새를 맡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건 우리한테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양이한테는 아주 선명한 흔적이 보이고 있는 거죠. 꽃이나 벽의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하얀 벽, 그냥 평범한 꽃잎처럼 보이는 것들이 고양이한테는 자외선이 더해지면서 전혀 다른 무늬와 정보가 담긴 풍경으로 펼쳐져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채널이 고양이 눈에는 항상 열려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자외선 시각 말고도 고양이 눈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시야각이 인간보다 훨씬 넓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야각이 약 180도인데 고양이는 약 200도에 달해요. 양쪽 끝에서 스쳐 지나가는 움직임도 고양이한테는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속도가 인간보다 10배나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따라가기도 벅찬 빠른 움직임이 고양이한테는 아주 느리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파리 한 마리가 방 안을 가로지르는 것도 고양이한테는 슬로모션으로 보이는 거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고양이가 날아다니는 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낚아채는 게 이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고양이한테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속도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고양이는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영역을 이용해서 3차원 입체 시각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먹이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고 뛰어오를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단순히 넓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감까지 정교하게 파악하는 구조인 거죠. 생각해보면 고양이가 한참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앞발을 휘두를 때 그게 단순히 장난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외선으로 빛나는 흔적을 보고 있거나 우리 눈에 안 보일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뭔가를 추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고양이가 보는 세상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랑 얼마나 다른지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건 청각이에요. 고양이 귀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말이 안 된다 싶을 거예요. 먼저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대략 20Hz에서 23,000Hz 정도예요. 개가 약 65,000Hz까지 들을 수 있어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개보다도 높아요. 약 45Hz에서 최대 64,000Hz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고양이가 개보다 최소한 옥타브 이상 넓은 청각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완전한 고요 속에서도 고양이한테는 온갖 소리가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쥐가 벽 안쪽에서 내는 초음파 울음소리, 전자제품에서 새어나오는 고주파 윙윙거림, 몇 블록 밖에서 나는 발소리까지 전부 다 들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양이는 인간보다 4~5배 더 먼 거리에서 쥐의 울음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고양이는 이미 집 안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멀리까지 듣는 것만이 능력의 전부가 아니에요. 고양이 귀에는 32개의 근육이 붙어 있어요. 인간 귀에는 근육이 겨우 6개밖에 없고 그마저도 거의 퇴화돼서 귀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32개의 근육으로 양쪽 귀를 각각 독립적으로 최대 180도까지 회전시킬 수 있어요. 왼쪽 귀는 왼쪽을 향하고 오른쪽 귀는 뒤쪽을 향하는 게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앞을 보면서도 뒤에서 나는 소리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마치 두 개의 레이더가 각자 따로 움직이면서 사방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과 같은 거죠. 거기다 소리가 나는 위치를 파악하는 정밀도도 엄청나요. 고양이는 약 1m 거리에 있는 소리의 출처를 겨우 7~8cm 오차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잡아낸다고 해요. 그냥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니라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거의 정확하게 짚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벽을 응시하고 있을 때 많은 경우에는 벽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들리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고양이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 청각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고양이는 청각으로 균형도 잡아요. 귀 안쪽에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내림프액이라는 액체와 아주 작은 돌 같은 이석이 들어있어요. 고양이가 움직이면 이 액체와 돌이 같이 흔들리면서 뇌에 신호를 보내고 고양이는 그걸 바탕으로 자기 몸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순식간에 파악해요. 이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고양이를 거꾸로 들었다가 떨어뜨려도 공중에서 몸을 돌려 내 발로 착지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신기한 재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귀에서 시작된 정밀한 균형 감각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청각 하나로 소리를 듣고 위치를 파악하고 몸의 균형까지 잡는 거예요. 고양이 귀가 단순한 귀가 아니라 정밀 기기에 가깝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로 이야기할 건
초저주파 감지 능력이에요. 이건 솔직히 들으면 좀 소름 돋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는 우리 귀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아주 낮은 주파수의 진동, 초저주파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초저주파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아주 깊고 낮은 진동이에요.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대기가 흔들리는 진동, 화산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진동, 이런 것들이 전부 초저주파 영역에 속해요. 인간은 이걸 어떤 장비도 없이는 절대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느껴요.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기록들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2004년에 동남아시아를 덮친 대규모 쓰나미 때 피해 지역에서 어떤 장비도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몇 시간 전부터 고양이들이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평소에 절대 들어가지 않던 장소에 숨거나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는 목격담이 수도 없이 쏟아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날 혹은 몇 시간 전부터 고양이가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과학자들은 고양이가 발바닥을 통해 땅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귀를 통해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저주파 소리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먼저 알아차리는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이상 없이 평온한 날인데 고양이는 이미 땅속과 대기에서 올라오는 경고 신호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는 고양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해하거나 집 안을 서성이거나 평소에 숨지 않던 곳에 숨기 시작하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고양이가 우리보다 먼저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지진 연구자들은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의 행동 변화를 재난 예측의 보조 지표로 연구하고 있을 정도예요. 수억 원짜리 장비로도 못 잡아내는 걸 고양이 한 마리가 온몸으로 먼저 느끼고 있다는 게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초저주파 감지가 더 무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고양이는 이 진동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수염으로도 느껴요. 수염 끝에는 아주 예민한 신경 말단이 연결돼 있어서 공기나 땅에서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을 피부로 직접 감지하는 거거든요. 귀와 수염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이중으로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굳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건 고양이가 귀와 수염 전체로 뭔가를 포착하고 있는 순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방이지만 고양이한테는 온갖 신호가 쏟아지고 있는 공간일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건 열 감지 능력이에요. 고양이가 항상 집 안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딱 붙어 앉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고양이한테 잘해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고양이는 열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고양이 얼굴, 특히 코 주변에는 열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어요. 이 수용체가 근처에 있는 생명체가 내뿜는 체온, 즉 적외선, 복사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고양이는 누가 체온이 가장 높은지를 감지하고 그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특별히 그 사람을 좋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따뜻한 여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양이한테는 사람이 살아있는 난로처럼 보이는 거죠. 이 능력은 원래 야생에서 사냥을 위해 발달한 거예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리가 나지 않아도 온열 동물이 내뿜는 체온을 감지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쥐나 새 같은 먹잇감이 어둠 속에 꼼짝 않고 숨어 있어도 체온이 있는 한 고양이한테는 위치가 노출되는 거예요. 마치 적외선 카메라를 코에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열 감지 능력이 단순히 따뜻한 곳을 찾는 것 이상으로 활용된다는 게 더 흥미로워요. 고양이가 아픈 사람 곁에 유독 오래 머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몸에 염증이 생거나 어딘가 아프면 그 부위의 체온이 미세하게 올라가거든요. 고양이는 그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플 때 고양이가 그 자리에 와서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양이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끼는데 어쩌면 고양이는 그냥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니까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건 변하지 않지만요. 또 고양이가 겨울에 창문 앞이나 햇볕 드는 곳을 찾아 눕는 것도 단순히 감각적으로 따뜻해서가 아니에요.
열 감지 수용체로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강한 열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를 골라서 눕는 거예요. 집 안의 모든 공간을 여론 지도로 파악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상하게 특정 자리에만 앉으려 한다거나 유독 특정 사람한테만 붙어 있으려 한다면 그건 고양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열의 지도를 고양이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요. 털 코트를 입고 돌아다니는 적외선 스캐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섯 번째로 이야기할 건 수염이에요. 많은 분들이 수염을 그냥 고양이 얼굴에 난 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염은 고양이 몸에서 가장 정교한 감각 기관 중 하나예요. 수염 하나하나가 단순한 털이 아니라 신경 말단이 빽빽하게 연결된 정밀 센서거든요. 정식 명칭으로는 진동털이라고 불러요. 수염 뿌리가 일반 털보다 훨씬 깊이 피부 속에 박혀 있고 그 주변을 혈액으로 채워진 조직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안에 신경 수용체가 집중돼 있어서 수염 끝에 아주 미세한 자극만 와도 뇌로 즉각 신호가 전달되는 구조예요. 얼마나 예민하냐면 공기의 흐름이 살짝 바뀌는 것만으로도 수염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도 근처에 뭔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있어도 주변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수염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수염이 레이더처럼 작동하는 거죠. 고양이가 좁은 틈새 앞에서 잠깐 멈추고 수염을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들어가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수염 길이가 대략 자기 몸통 너비랑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서 수염이 양쪽 벽에 닿지 않으면 몸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수염이 먼저 공간을 측정하고 통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수염이 먼저 공간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수염은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 위쪽에도 있고 뺨에도 있고 심지어 앞다리 뒤쪽에도 있어요. 특히 앞다리에 있는 수염은 사냥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먹잇감을 발로 잡은 순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아직 살아서 움직이는지를 앞다리 수염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고양이가 사냥할 때 눈보다 수염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수염은 고양이의 감정 상태를 읽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편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수염이 옆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어요. 반대로 긴장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는 수염이 얼굴 쪽으로 납작하게 붙어요. 공격적인 상태일 때는 수염이 앞쪽으로 쫙 펼쳐지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염만 잘 봐도 고양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도 있어요. 고양이 밥그릇이 너무 작거나 깊으면 밥을 먹다가 수염이 그릇 안쪽에 계속 닿게 되는데 이게 고양이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에요. 수염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식사할 때마다 예민한 수염이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밥을 먹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밥그릇 앞에서 밥을 꺼내서 바닥에 놓고 먹으려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해요. 혹시 고양이가 밥을 이상하게 먹는다면 수염 때문일 수 있어요. 넓고 얕은 접시에 밥을 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수염은 고양이한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존에 직결된 핵심 감각 기관이에요. 공간을 측정하고 공기의 흐름을 읽고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진동을 감지하는 이 모든 걸 수염 하나로 하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그냥 귀여운 수염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정밀 기기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이야기할 건 감정을 읽는 능력이에요. 고양이 하면 보통 차갑고 도도하고 사람 감정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양이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읽고 있어요. 단지 개처럼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감지하는 능력 자체는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구별할 수 있어요.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을 다르게 인식하고 표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웃는 표정을 지을 때 고양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친근하게 행동하는 반면 보호자가 화가 나 있거나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 때는 거리를 두거나 반대로 조용히 옆에 와서 앉는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표정만 읽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톤도 구별해요. 같은 말을 해도 밝고 높은 톤으로 말할 때랑 낮고 무거운 톤으로 말할 때 고양이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게 실험으로 확인됐어요. 고양이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와 감정적인 색깔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내용을 말해도 밝고 경쾌한 톤으로 말하면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다가오는 거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낮고 무거운 톤으로 말하면 고양이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양이는 사람이 공기 중으로 내뿜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감지해요.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혹은 슬프거나 우울할 때 몸에서 특정 화학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고양이의 뛰어난 후각이 그걸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있어도 속으로 많이 힘든 날, 고양이가 갑자기 다가와서 무릎 위에 올라오거나 옆에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고양이가 보호자의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신호를 막고 의도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고양이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이 드는 게 괜한 착각이 아닌 거죠. 또 고양이는 보호자의 자세와 걸음걸이도 읽어요. 평소와 다르게 구부정하게 걷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면 고양이가 그 변화를 감지하고 행동을 달리해요. 아픈 날 고양이가 유독 조용하고 얌전해지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보호자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고양이가 먼저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리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어요. 고양이는 보호자와 낯선 사람을 냄새로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데, 실험에서 낯선 사람의 냄새를 보호자의 냄새보다 2배나 오래 맡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낯선 냄새에 더 오래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정보를 더 열심히 분석한다는 의미예요. 고양이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냄새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디서 왔는지,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낯선 사람한테 쉽게 다가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낯을 가려서가 아니에요. 냄새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반대로 고양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금방 다가간다면 그 사람한테서 위협적인 신호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고양이가 사람을 까다롭게 고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성격 탓이 아니라 이렇게 정교한 감각 분석 끝에 내린 판단이에요. 고양이한테 선택받는다는 게 사실 꽤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힘든 날 말 한마디 못했는데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 옆에 앉아 있어줬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8번째로 이야기할 건 후각과 야콥슨 기관이에요. 고양이 후각이 뛰어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뛰어난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람의 후각세포 수가 약 20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6천만 개에서 7천만 개 정도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고양이가 약 2억 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인간이 가진 500만 개와 비교하면 무려 40배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코가 감지하는 냄새의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냄새의 세계랑 얼마나 다를지는 사실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연구팀이 고양이의 기도 구조를 3차원 모델로 분석했더니 고양이가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 공기가 2갈래로 나뉜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쪽은 폐로 바로 전달되고 다른 한쪽은 냄새를 분석하는 후각 영역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동시에 냄새를 분석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쉬면서 그냥 공기를 들이마시지만 고양이는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속에 담긴 정보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팀은 고양이의 후각이 고성능 기체 분석 장비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양이한테는 코 말고도 냄새를 맡는 기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야콥슨 기관이에요. 보습코 기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입천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기관은 일반적인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페로몬이라는 화학 신호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이에요. 사람한테는 아예 없는 기관이에요. 고양이가 가끔 입을 살짝 벌리고 멍한 표정으로 굳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플레멘 반응이에요.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살짝 벌려서 공기 중에 페로몬을 야콥슨 기관으로 직접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정밀 분석 장비를 가동시키는 순간인 거죠. 이 기관을 통해 고양이는 다른 동물이 남긴 페로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읽어내요. 상대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심지어 얼마나 오래전에 이 자리를 지나갔는지까지 페로몬 하나로 파악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처음 들어간 공간에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면서 천천히 돌아다니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남겨진 페로몬과 냄새 흔적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이 공간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지, 지금도 있는지, 위험한 존재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방 하나를 통째로 읽어내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가 얼굴을 가구나 벽에 비비는 행동도 후각과 연결돼 있어요. 얼굴 주변에 분비선이 있어서 거기서 페로몬이 나오거든요. 그걸 물체에 묻히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내 다리에 얼굴을 비빌 때 그게 애정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한테 자기 페로몬을 묻히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발바닥 사이에도 분비선이 있어서 고양이가 소파나 카펫을 긁을 때도 거기에 페로몬을 남겨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집 안 여기저기를 긁고 비비는 행동 전부가 냄새로 자기 지도를 그리는 행동인 거예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고양이는 후각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향초나 디퓨저, 방향제 같은 것들이 사람한테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져요. 우리한테는 은은하게 좋은 향이 방 안가득 퍼지는 거지만 고양이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강렬한 자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수의사들이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향초나 방향제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면서 몸에 묻은 성분을 핥아 먹을 수도 있고 강한 향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한테 좋은 향기가 고양이한테는 고역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이의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잘 맡는 수준이 아니에요. 냄새로 공간을 읽고 상대를 분석하고 감정을 파악하고 영역을 관리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모든 게 이 하나의 감각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잠깐 멈추는 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평생 걸려도 파악 못할 정보를 다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9번째로 이야기할 건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각이에요. 앞에서 고양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사실 고양이 시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아직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고양이 눈은 색을 보는 것보다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완전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눈의 구조부터 조금 알아야 해요. 눈 안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두 종류 있어요. 원추 세포는 색을 구별하는 세포고 간상 세포는 빛의 밝기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세포예요. 인간은 원추 세포가 많아서 색을 다양하게 구별하는 대신 어두운 곳에서 약하고 움직임에 둔감한 편이에요. 고양이는 반대예요. 원추 세포가 적고 간상 세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색 구별 능력은 떨어지지만 빛의 변화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인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요. 그러니까 고양이 눈은 처음부터 움직임을 잡아내는데 모든 걸 걸고 설계된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 고양이는 움직이는 물체를 인간보다 10배 빠르게 인식해요. 우리 눈이 미처 따라가지도 못하는 속도의 움직임이 고양이한테는 아주 선명하고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방 안을 가로지르는 것도 고양이한테는 충분히 추적하고 발로 낚아챌 수 있는 느린 움직임인 거죠.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고양이한테 비추면 고양이가 미친 듯이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단순히 장난감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면서 다듬어진 움직임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빛의 점이 움직이는 순간 고양이 눈의 간상 세포들이 일제히 반응하면서 사냥 본능이 켜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순한 고양이라도 레이저 포인터 앞에서 돌변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양이 시야각이 약 200도라고 했잖아요. 이 넓은 시야 전체에서 움직임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어요. 정면을 보면서도 양쪽 옆에서 스쳐 지나가는 움직임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특히 주변 시야, 그러니까 시야 끝부분에서의 움직임 감지 능력이 특별히 발달해 있어요. 사냥감이 도망치면서 옆으로 꺾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진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는 정면보다 오히려 옆에서 뭔가가 스치면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고양이는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영역을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거리를 계산해요. 먹잇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뛰어오를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눈으로 정밀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사냥하기 직전에 몸을 낮추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드는 행동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그냥 귀여운 행동이 아니에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시야를 미세하게 바꿔 거리를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점프 직전에 마지막으로 거리를 보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뛰어오르는 타이밍이 항상 정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정밀하게 계산하고 나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움직임 감지 능력에는 재미있는 단점도 하나 있어요. 고양이는 아주 가까이 있는 물체는 오히려 잘 못 봐요. 약 25cm 이내에 아주 가까운 거리는 초점이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앞에 간식을 놓으면 고양이가 두리번거리면서 못 찾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못 찾으면 수염과 코로 찾는 거예요. 멀리 있는 움직임은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내지만 코앞에 있는 건 못 보는 이 아이러니한 구조가 사실 사냥에 최적화된 당연한 결과예요. 멀리서 먹잇감을 발견하고 추적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눈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고양이는 정지해 있는 물체는 상대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해요.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고양이 눈에서의 반응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야생에서 먹잇감이 움직임을 멈추고 숨으면 고양이가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고양이 앞에서 갑자기 손을 확 움직이면 고양이가 즉각 반응하는 것도 이 움직임 감지 시스템이 켜지기 때문이에요.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고양이의 모든 감각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거거든요. 결국 고양이의 시각은 아름다운 색을 보기 위한 눈이 아니에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눈이에요. 색보다 속도를, 선명함보다 반응을 선택한 눈이에요. 그게 수백만 년 동안 고양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예요. 10번째로 이야기할 건 자기장 감지 능력이에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신기하다 싶었어요. 고양이가 길을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고양이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기 수용 능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도 길을 잃지 않는 이유로 알려진 바로 그 능력이에요. 새들이 지구 자기장을 나침반처럼 활용해서 방향을 잡는 것처럼 고양이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사례들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수십 킬로미터,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집으로 돌아온 사례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돼 있거든요. 이사를 가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 풀어놨는데 몇 달 후에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든 보호자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도도 없고 표지판도 읽을 수 없는데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경로를 따라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고양이 몸 안에 자기장을 감지하는 세포나 물질이 있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일부 동물들의 몸 안에는 자철석이라는 자성을 띤 광물 입자가 있는데 이게 나침반처럼 작동하면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감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가 자는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예요. 고양이가 잠을 잘 때 머리나 몸을 특정 방향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찰이 있는데 이게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는 것처럼 보여도 고양이는 지구 자기장을 느끼면서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또 고양이가 낯선 공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빙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탐색하는 행동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 수 있어요. 냄새와 소리뿐만 아니라 자기장을 통해 공간의 방향과 구조를 파악하고 자신의 내부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어딜 가든 그냥 감각적으로 공간을 느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구 자기장이라는 행성적인 좌표를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GPS에 의존해서 길을 찾는 동안 고양이는 지구 자체를 나침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로운 일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11번째는 초자연 현상과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서 야간 시력, 자외선 시각, 초음파 청각, 초저주파 감지, 열 감지,
수염의 감각, 감정 읽기, 후각 움직임 감지, 자기장 감지까지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마지막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새벽 2, 3시에 분명히 아무도 없는 복도를 고양이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고개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뭔가를 쫓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리 봐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고양이는 완전히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순간 괜히 소름이 돋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귀신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분들도 꽤 있어요. 과학은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보는 것들을 하나씩 나열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초음파가 들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초저주파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맡지 못하는 페로몬과 화학신호가 익히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지구, 자기장이 느껴지는 동물이 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텅 빈 곳을 응시하고 있을 때 그 공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우리한테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양이한테는 자외선으로 빛나는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벽 안쪽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뭔가의 열기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귀신이 아니라도 고양이가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양이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이지만 감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고양이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채널들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새벽에 허공을 응시할 때 무섭다고 느끼기보다는 저 작은 동물이 지금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양이한테는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니까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걸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하나씩 찾아보면서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에 고양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고양이를 좀 다르게 보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냥 귀엽고 도도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감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이제는 아셨을 테니까요. 옆에 있는 고양이가 갑자기 텅 빈 벽을 쳐다보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같이 그쪽을 바라봐 주세요. 고양이 눈에는 뭔가가 보이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돼요. 댓글에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 이야기나 오늘 이야기 듣고 느낀 점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